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전국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신규 주민등록과 등본 발급 등을 담당하는 전산망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는데 오류와 지연이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낙동강의 녹조에서 발생한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 4km 가까이 떨어진 주거지에서도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독성 물질이 체내로 흡입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사를 한 뒤 원래 살던 곳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살던 곳에 종량제 봉투를 쓰려면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디젤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연합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약 123만 대로 디젤차보다 10,000대 정도 많았으며 시장 점유율은 3위로 4위인 디젤차를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가 긴급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11시 45분쯤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망에서 과부하가 발생해 오류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킨 건 신규 주민등록과 등본 발급 등을 담당하는 전산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분가량 주민등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있었지만 전산망 재접속 등을 통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제외한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무인 발급기는 정상 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사 뒤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과 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곳에 종량제 봉투를 쓰려면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에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영수증이 없어도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콘택트 렌즈는 현재 법령상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규제를 없앤 건데 문화상품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4km 가까이 떨어진 인근 주거지에서도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 주변 지역의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직선거리로 3.7km 떨어진 경남 양산 아파트 실내에서도 1세제곱미터당 0.62 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 원인인 유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으로 공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치는 없지만 여러 논문을 통해 체내에 흡입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낙동강 보수문을 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학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대마와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 이른바 대마 젤리를 먹고 구토 등의 이상 증세로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지만 비슷한 혼합 성분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한 상점. 진열대에는 여느 제품과 달라 보이지 않는 젤리와 과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환각과 구토를 일으키는 대마 성분인 THC와 유사한 HHCH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들입니다. HHCH는 THC와는 달리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데 최근 이런 젤리를 먹은 뒤 어지러움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お酒を使わないで陶酔感を感じたい、そういうのを求めるような
お客様が多いですね。 올해 4월부터 이 젤리를 만든 업체 사장은 정부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구매한 HHCH라며 합법적으로 제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젤리를 판매하는 가게와 창고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HHCH를 규제 약물로 지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소지 또는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麻薬取締部での成分の検査結果では HHCH が検出された大麻グミと称するものについてはこれはもう危険ですので摂取しないよう国民の皆様方にも注意を喚起したいと思います。 2021년에는 환각, 기억장애 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대마 유사 성분이 사용됐는데도 지난해 3월에서야 규제 약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법망을 피해 새로운 대마 성분을 이용한 상품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대마 젤리로 인한 부작용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일본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등산 좀 하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본 소재가 있죠. 바로 고어텍스인데요. 외부의 물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면서도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특수한 기능 때문에 등산복이나 등산화 소재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네, 고어텍스는 비단 등산뿐 아니라 전선 피복과 케이블, 또 우주항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이 고어텍스도 뜻밖의 산물로 우연히 얻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과톡에서 고어텍스 출생의 비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들 포즈 하시죠? 예. 자, 하나, 둘, 셋. 좋다. 아이고 추워라. 아유 저 회장님요. 야, 아유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요. 산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산이로다. 뭔 소리입니까? 아니, 비 온다고 밥 안 먹습니까? 아니, 비 온다고 잠 안 잡니까? 비가 와도 추워도 산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 아무리 그래도 말이요. 이 올라갔다가 옷 다 젖겠어요. 무슨 소리? 젖긴 뭘 젖어요? 오늘 등산복 다 기능성 섬유인데. 기능성 섬유? 그래, 그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고텍스로 만들지 않습니까? 고어텍스?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의류와 신발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고어텍스 섬유. 고어텍스는 영국 유명 언론사 선정,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에 선정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은데 놀랍게도 이 고어텍스는 2번의 우연으로 발명됐다. 1938년 미국 화학자 로이 플렁킷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 중이었다. 모르겠네. 그는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되던 염화불화탄소, 일명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TFE 가스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가스를 액화시켜서 저장해 놔야겠다. 로이 플렁킷은 TFE 가스를 실린더에 넣고 얼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게 뭐지? 그리고 우연히 하얀색의 밀랍 같은 고체로 중합된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거 특이한데? 새로운 물질은 산성에 강해 부식되지 않고 용매에 강해 용해되지도 않았으며 극한의 고온과 저온에서도 견디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아주 요물이네.
이것이 바로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으로 흔히 PTFE라 불리는 물질이다. 이 소재는 우수한 성분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명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러던 1957년 PTFE 생산회사에 근무하던 화학자 윌버트 고어는 PTFE를 사용한 새로운 연구를 제안했는데 저는 PTFE로 컴퓨터에 사용할 다중절연 케이블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적인 이유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 만들어? 그래,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결국 연구를 위해 퇴사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차리고 집 지하실에 연구실을 마련했다. 그래, 구리선 여러 가닥을 PTFE로 일관되게 코팅할 수 있다면 훌륭한 컴퓨터용 다중절연 케이블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분말로 된 PTFE를 구리선에 일정하게 코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또 실패했네. 그냥 그 회사에 있을 걸 그랬나? 그런데 그때 아버지, 뭐 하세요? 아니, 그 어머니가 저녁 드시래요. 근데 뭐가 안 되세요? 아니, 네가 아이디어 좀 내봐봐. 제가요? 윌버트 고어의 아들 로버트 고어는 당시 화학공학부와 2학년으로 가끔 아버지의 연구를 돕고 있었는데 구리선을 코팅한다라.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파스타 메이커에 반죽을 넣고 돌리면 반죽이 일정한 굵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죽한 PTFE 사이에 구리선을 일렬로 놓고 파스타처럼 통과시키는 거죠. 뭐 일종의 압착 가공이라고나 할까요? 오, 그거 좋은데. 응? 그래. 그래. 괜찮아요? 윌버트 고어는 아들의 말대로 여러 가닥에 구리선을 놓고 양쪽을 PTFE로 감싸 기계로 압착했는데 이때 PTFE가 일정하게 녹으며 코팅이 된 것이었다. 됐다. 됐다! 이렇게 개발된 절연 케이블이 바로 컴퓨터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멀티탭 케이블이다. 고어의 회사는 PTFE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갔는데 1967년 아들 로버트 고어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게 됐다. 안녕하세요. 일일 연속극의 간판 주인공이죠.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낙하산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술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입사 후 배관 파이프를 밀봉해줄 테이프 개발을 위해 PTFE를 길게 늘리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가열하면 쭉 늘어나겠지. 가열된 PTF의 양쪽 끝을 잡고 잡아당기자 순식간에 쫙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 늘어난 PTFE는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면서도 길이가 10배가량 늘어나 얇은 마개 형태로 변했는데 이를 자세히 보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니! 이럴 수가! 늘어난 PTFE는 물방울 입자보다는 2만 배 작고 수증기 분자보다는 700배 큰 미세한 구멍이 무수하게 많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는 건 증기는 통과시키면서도 물은 통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독특한 성질의 물질이라는 거잖아? 이 물질이 바로 확장된 PTFE, 이 PTFE였다. 로버트 고어는 이 물질을 다양한 재료와 결합해보기 시작했고 그래! 섬유와 결합하면
정도면 최고잖아. 이 BTFE를 섬유와 결합해 새로운 원단을 만들었다. 그는 이 원단을 자신의 성인 고어와 섬유를 의미하는 텍스를 합성해 고어텍스로 명명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고어텍스 원단의 탄생이다. 이후 한 아웃도어 회사가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해 의류와 텐트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투습성과 내구성으로 사랑 마니아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1978년 이탈리아의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세계 최초로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는데 이때 고어텍스 재킷을 입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고어텍스는 현재도 여러 극한 상황에 사용되는 대표적 소재로 우주 비행사가 입는 우주복부터 의료용 임플란트, 통신 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발명된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말이야. 뭐 옷이 젖는다, 땀이 난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옷은 안 젖어도 그 머리는 젖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리도 뭐 고어텍스예요? 정말. 아니, 아무튼 난 안 가렵니다. 가려면 혼자 가요. 어? 아니 어디 가요? 아 진짜 가는 거야? 아 왜 그냥 가? 혼자는 무서워.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우리가 흔히 반달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뭐 가슴에 하얀 무늬가 반달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뭐 자세히 보면 사실은 알파벳 V자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요. 이 하얀 무늬는 개체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요. 또 드물게는 아예 무늬가 없는 반달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생에 있는 반달곰을 관찰할 때는 이 무늬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개체를 식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달 모양이라보다는 사실은 V자고 또 무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이 반달 가슴곰을 보면 다른 곰들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곰 종류 중에서도 중간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이 곰입니다. 보통 이 몸 길이가 1.4에서 1.9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수컷이 100에서 150kg, 또 암컷이 65에서 90kg 정도 나가는데 잡식성이지만 이 벚나무 열매나 머루, 산딸기 같이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고 그중에서도 도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곤충의 애벌레라든가 개미 등을 먹기도 하고 개울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반달곰은 달콤한 꿀을 아주 좋아해서 벌집을 보면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 반달곰이 양봉 농가에 침입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죠. 네, 그 곰돌이 캐릭터가 꿀단지 안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또 반달곰은 여러 곰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반달곰 분포 지역 주로 어디일까요? 이 반달가슴곰은 사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림이 잘 발달된 아시아 온대와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중국과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 중동 지역의 이란까지 분포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동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까지 아주 널리 분포했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없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서 서식했던 동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토종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리에 따라서 7아종, 그러니까 7개 하위 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이 반달곰은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에 분포하는 아종과 같은 종입니다. 네. 이 과거에는 한반도에 불곰과 반달가슴곰이 모두 야생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곰은 사실 이 백두산과 같은 아주 최북단 지역에서 드물게 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흔히 곰이라고 불렀던 그런 동물은 보통
반달 가슴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달곰도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가 급격하게 줄게 됐는데 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에 겨우 50마리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 반달 가슴곰 개체수는 계속 줄어서 2000년에는 5마리 정도만 야생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반달 가슴곰의 완전한 멸종을 막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종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종 복원 사업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에 우연히 지리산에 5마리 정도의 이 반달 가슴곰이 야생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 곰들의 흔적을 확인한 뒤에 2004년부터 이 야생 반달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종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복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통 관리를 해서 번식을 통한 개체수를 확보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반달 가슴곰의 가계도를 작성을 하고요. 또 인공 증식이라든가 자연 교미를 통해서 반달곰의 개체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곰들은 다시 적응 훈련을 거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추적기를 부착한 뒤에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야생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복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리산에는 꾸준히 이 반달 가슴곰 개체를 방사를 했는데 네. 이 반달곰들이 야생에서 출산에도 계속해서 성공을 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지리산에서 5마리의 반달곰이 태어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마리는 2004년에 처음으로 지리산에 방사된 최초의 반달곰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또 그 곰이 자라서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탄생한 4세대 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대가 함께 지리산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생에서 이 반달곰이 정상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그 결과 야생에 사는 반달 가슴곰은 모두 85마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그 처음에 5마리에서 85마리까지라고 하니까요.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반달 가슴곰이 야생에서 적응을 해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또 새끼를 낳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달곰의 육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곰들처럼 반달 가슴곰도 겨울잠을 자는데 이때 이 시기가 돼서 이 새끼를 낳게 됩니다. 보통 여름철에 짝짓기를 하게 되지만 수정란이 암컷의 자궁안을 떠돌다가 늦가을이 돼서야 착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한 달쯤 지나면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 어미가 겨울잠을 잘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이 3개월 이상 먹지도 않고 이 새끼를 돌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면이 끝나고 나올 때쯤 보면 새끼 반달곰은 보통 이 태어날 때 200에서 300g 정도였다가 한 4, 5kg 정도로 훌쩍 자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여미의 몸무게는 130kg 정도에서 100kg도 안 되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통 반달가슴곰은 속이 비어 있는 나무라든가 뭐 바위굴에서 주로 겨울잠을 자는데 지리산에 사는 이 반달곰들도 바위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겨울잠을 즐기고요. 또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 미련곰탱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곰탱이란 말이 바로 곰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땅 위에다가 이 나뭇잎이나 이 식물의 줄기를 끌어모아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을 곰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곰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에 곰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자, 이렇게 야생에서 반달곰이 살다 보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람과 마주치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곰들의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네,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수컷 반달가슴곰인 이 오삼이라는 곰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오삼이는 2015년 1월에 태어나서 같은 해 10월에 야생으로 방사가 됐는데요. 이 방사 후에 지난 2017년에 지리산이 아닌 수도산에서 발견이 되면서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지리산에서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수도산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80km가 넘는데 오삼이가 이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삼이는 지난 3월쯤에 겨울잠에서 깬 이후에는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시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이 됐는데
지난 6월에 이 오사미가 상주시 민가 인근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민가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을 하면서 국립공원공단 측이 포획을 시도했는데요. 이 마취총을 맞은 뒤에 오사미가 갑자기 도망을 쳤고 이후에 이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 발견 직후에 심폐소생술과 같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는데 사실 오사미는 그동안 좀 사고뭉치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2021년과 22년에 반달 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 한 68% 정도가 이 오사미가 일으킨 것이었고 때로는 이 농가에서 벌통을 부순 뒤에 꿀을 먹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포획 과정에서 안타깝게 반달 가슴곰이 사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야생화된 반달곰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오사미처럼 민가 가까이 내려와서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달 가슴곰도 이게 야생동물인 만큼 민가로 내려오면 위협적일 수가 있어서 포획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반달 가슴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민가로 내려오는 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만약 곰들에 마주하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산을 방문할 때 정해진 탐방로로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10년 동안 수집한 이 반달가슴곰의 위치 정보 3만여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법정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반달곰이 관찰된 빈도는 0.44%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100m 거리에서는 2.8% 정도, 또 1km 이내에서는 61%가 넘는 빈도로 조금 자주 반달곰이 나타났는데 반달곰이 기본적으로 조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면 사실 직접 마주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만일 반달가슴곰을 가까이 마주치게 된다면 뭐 등을 보인다거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조금씩 벌려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뭐 인기척을 낸다거나 동작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달가슴곰이 소리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무나 돌을 친다거나 가지고 있는 호루라기 같은 것들을 부는 방법으로 반달곰이 좀 경계할 수 있게 하면 반달곰을 피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동화책처럼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할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디젤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연합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약 123만 대로 디젤차 122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도 10월 기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4.2%로 전체 시장의 3위를 차지하면서 12%의 디젤차 점유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휘발유 차량이 시장 점유율 33.4%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8.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첨단 자동차 공장을 구축하는 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닌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즉각 반영해 생산하기 위해서인데요. 미래 전기차 공장의 표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싱가포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몸에 로봇을 착용한 작업자가 셀 안에서 자동차 바퀴 부품을 조립합니다. 네 다리로 움직여 로봇계로 불리는 스폰 로봇이 작업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싱가포르 도심에 문을 연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복합 공간 HM직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셀 안에서 차량을 생산하며 저마다 다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기차 3만 대 생산 역량을 갖췄는데 국내 공장 생산량의 10% 정도입니다. 한 가지 차종을 대량 생산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을 소량 생산하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We achieved this by combining our decades-long manufacturing expertise and the latest cutting-edge technologies available today, including the digital twin technology. 전기차 전환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2020년 9월 독일의 컨베이어 벨트를 최소한으로 한 첨단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아우디의 스마트 공장에도 자동차 공장의 상징인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전기차 부품 수가 내연기관 차보다 적은 데다 각종 부품들을 하나로 묶은 부품 모듈화로 생산 효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듈 조립 방식으로 공정을 단순화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옵션을 구현하는 셀 방식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에서 구축한 제조 플랫폼을 미국과 한국 울산 공장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시험대에 오른 미니 스마트 공장이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의 표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 5조 5천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 최고 경영자가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penalties we have ever obtained from a corporate defendant in a criminal matter. The Justice Department is also imposing a monitorship as well as reporting requirements on Binance as part of today's resolution.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과의 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지 않아 총 166만여 건, 7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 우리 돈 5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마스나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단체를 비롯해 마약 중개상 등 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hat includes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terrorist groups like Hamas's Al-Qassam brigades, Palestinian Islamic Jihad, Al-Qaeda, and ISIS. 이번 합의에 따라 자오 최고 경영자는 CEO직에서 사임하고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철퇴를 맞으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정답률이 30% 이하인 고난도 문항이 3분의 1 정도 줄었지만 상위권 변별력은 되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16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자사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68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답률 30% 이하인 문제가 지난해 66개에서 올해 46개로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답률이 10% 이하인 문항은 13개에서 8개로 38%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00명의 국어와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의 표준 점수 합과 분포 그래프를 보면 동점자가 적고 등수가 내려갈 때 점수 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변별력이 전년보다 더 잘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 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 처분을 요구했지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6명 모두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을 포함한 8명이 공동 강요와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폭위 부실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학폭위의 처분 없음 결정도 바꾸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또다시 교육지원청이 막아섰습니다. 서울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없고 피해 학생이 숨졌기 때문에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돌아갈 실익도 없다며 행정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공식 입장인 게 아니라 저희 쪽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활동인 거거든요.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부산에선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유가족이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유가족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에게 별도의 독자적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폭으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처분을 내려달라고 할 권리조차 않는 건 피해자 측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법원이 청구인 적격을 제3자에게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폭위 사건에서는 학부모한테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법상 행정소송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정정되지 않으면 가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숨져도 민형사 책임은 그대로 물을 수 있지만 학생부의 형사처벌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벌하고 진학 시 불이익도 주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배치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일선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 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2달 동안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 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 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 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 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 초과 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2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경찰청은 각종 사고나 범죄 현장에 경찰력이 많이 차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선에선 처우 개선은 뒷전인 채 현장 인력 강화만 외친 결과가 초과 근무 수당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밝힌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의 이유는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관들 현장 투입은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특히 강조됐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과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는 다중 밀집 지역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특별 순찰했습니다. 내년에는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한다며 행정관리직을 줄여 순찰 활동을 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국민의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망에는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뒷전인 채 일당백을 강요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어느 경찰관은 수시로 비상을 걸어 연가도 못 가게 동원할 땐 언제고 이젠 마른 행주 짜내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합니다. 예산 운영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왜 현장 직원들이 받아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형사들의 밤샘 초과 근무는 생명 단축과 연결되는 일인데 대가를 못 준다면 말로만 충성하라는 셈이라거나 시간이 아닌 돈을 저축하고 싶다. 인력 부족에 허덕여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하는 참 징글징글한 조직이라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단 경찰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타 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면 이런 그 좀 감소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텐데 업무의 교육도 벅찬데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전국 경찰관들의 불만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이른바 근무혁신 계획을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화학적 검사 없이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의 생체 지표를 찾아낼 수 있는 비침습 무선 바이오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UCSD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비정상 단백질과 파킨슨병 진행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타액과 소변 샘플로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 센서는 샘플이 아주 적은 양만 있거나 다른 단백질과 섞인 경우에도 질병 단백질을 탐지할 수 있고 기존 화학적 검사 방법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 이 바이오 센서는 휴대용으로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손쉽게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그린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산소이온의 전도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고체 전해질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미 메릴랜드대 공동연구팀은 비스무트 산화물을 기반으로 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해 기존 상용 소재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140배 이상 높은 이온 전도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비스무트 산화물 소재는 600도 중저온에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1000시간 이상 높은 성능을 유지해 세라믹 소자의 작동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지하에 묻힌 배관이 파손되기 전에 미리 탐지해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무단 굴착 등으로 배관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파손의 위험 징후로 포착해 알려주는 조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배관에 수백 미터 간격으로 정밀 센서를 한 쌍씩 부착한 뒤 두 센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충격 발생 시각과 위치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실사용 매설 배관에 적용해본 결과 배관에 가해지는 충격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감지해낼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 가운데 영향력이 큰 논문의 경우 저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1992년 이후 논문 5편 이상을 발표한 연구자 579만여 명의 논문과 인용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연구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정도 많았고 피인용 상위 2%에 속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의 저자로 한정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92년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저자 비율과 비교해보면 과거 남녀 격차는 6.4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그 차이가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일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먹고 신체 이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젤리에는 HHCH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대마에서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THC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입니다. 최근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HHCH라고 적힌 젤리는 물론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섭취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